네, 반갑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아침 시작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 월말 윈도우 드레싱, 그 다음에 내일 금통위가 또 열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기대감들 등등등 나타나기 마련인데, 미국장이 지난 주말에 거의 폭락 같은 모습 좀 보여줬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69%, 나스닥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커졌죠.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71%, S&P 500은 신고가 나온다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주가가 쭉 밀려버립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차트를 예전에 한번 봤었죠. 그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점 근처대에 부딪히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 자, 지금 박스 형태의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때려버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부분들이 지난 주말에 내렸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미국 증시가 내린다면 다음날은 주가가 반등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가 크게 폭락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뭐 관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어떤 하락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어렵고, 이 박스 구간을 통해서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뭐 뉴스가 또 나오고 하지만 다 그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자,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악재성 요인으로 언론들이 떠들어대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외교적 협상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3월달에 되면 우리도 외교 사절단이 좀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본처럼 이 시바 총리가 가가지고 막 그렇게 비벼댈 것도 아니고, 야,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난관에 붙일 것 같은데, 준비 잘해서 가야지. 그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죠. 또 생각보다 화끈하게 상황이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준비 잘해서 가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미국에선 PC, 개인 소비 지출이죠. 네,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자, 엔비디아가 지난 주말에 좀 제법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진순왕은 최근에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AI의 어떤 환경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컴퓨팅의 세대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희망사항이었죠. 희망사항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24일 오늘입니다. 자, 댈러스 연방은행 2월 제조업 지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7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내부자 주문, 이거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요거 내용들 한번 보고 가자고요. 네, 이번 주 보시면은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줄어드네요. 네,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줄어들게 되고, 야, 뭐 GDP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실업상 청구 건수는 조금 늘어납니다.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지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 네, 내구재 주문 보시면은 요거는 좀 늘어나네요. 그래서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살짝 인상되는 그런 형태. 야, 요건 좋지 않다, 그죠? 네. 주택 판매 건수도 좀 줄어들고, 제조업 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다가, GDP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내구재 주문은 조금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관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경제지표가 지금 뒷받침해주면서 막 밀어 올려줄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가 중요한 게 많이 발표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부분들인데 1월달 PC 아까 좀 올라가는 거 보이셨죠? 그래서 예상치가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지 않겠다. 근데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굴즙이에요. 굴습이. 원래 굴습이 아닙니까? 이 굴비스. 네, 굴습이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금리 인하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요즘에는 썩 좋지 않은 그런 발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연한 어떤 비둘기파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현재로서 금리 인하 전망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 주에는 주요 인사들,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도 많이 있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 딥시크가 시장을 뒤흔든 이후에 내놓은 첫 실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딥시크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딥시크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죠.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요 뉴스도 있었네요. 자, 반도체 하면 한국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전문가들의 평가가 2년 만에 뒤집혔다. 이미 중국이 대부분 추월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 중국이 추월한 부분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 중국이 많이 따라왔죠. 이게 평준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반면에 베껴 쓴다거나 이제 뭐 따라오는 입장에서는 금방금방 따라가죠. 왜냐면 지금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 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분석해서 비슷하게 따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개발에다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없었죠. 그럼 다행히 이제 반도체 K-칩스법이란 게 도입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너무 그동안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고집적 그 다음에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이런 것들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뒤집혔다. 중국이 이걸 따라잡았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 중국은 94.1%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뭐라고 할까요? 범용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과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좀 더 앞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디램 같은 경우 네, 그런 것들 중국이 치고 들어오니까 디램 시장이 아주 죽어버렸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 그 알리페이나 테무 이런 데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8기가짜리 네, 디램 반도체 DDR4지만 디램 반도체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10,000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0원에 판다. 아무리 DDR 가격이 그러다 치더라도 10,000원에 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낮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이런 기술적인 경쟁 구간들은 범용으로 들어가시면은 대체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첨단 기술 있잖아요. 차세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앞서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이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그냥 깜빡하면 따라잡힐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DDR 같은 경우는 거의 따라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뭐 DDR5로 해가지고 뭐 아직은 성능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것들에서는 아직은 좀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따라잡히게 되죠. 금방 따라잡히고 요즘에는 옛날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지만 뭐 대륙의 실순위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 봐보세요. 뭐 삼성 패널 예전에는 LG 패널 이런 거 갖다 썬다고 자랑들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상하이에 갔을 때 그때 2019년이죠. 그 당시에 이제 기업들 몇 번 돌아보고 매장도 돌아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휴대폰, 패드 뭐 그다음에 TV, 모니터 이런 것들에 다 삼성 패널 썼다, LG 패널 썼다 이런 것들 그 자랑스럽게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네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LG 디스플레이가 철수한 거 보이시죠? 광저우에서 철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전부 다 이제 중국 정부가 뒤통수 치고 뭐 기술 빼돌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거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빠르게 더 멀리 달아날 수 있는 어떤 기술 격차를 좀 벌려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핵심 인력 유출, 이거 굉장히 나쁜 이슈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미중의 견제, 자국 중심 정책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AI 반도체 기술만 한국의 기술 수준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HBM에 지금 사활을 거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반도체 전쟁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지금 DDR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격차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잡았다 보시면 돼요. DDR5도 못 만들 줄 알았지만 벌써 만들어서 양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성능 차이는 약간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는 금방 극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DDR은 다 따라잡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서는 시장의 규모가 경쟁이 안 됩니다. 가격적으로 막 패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버리죠.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유가 좀 있어. 근데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따라잡는다면 걔네들이 뭐 엄청나게 쏟아붓는다 그래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은 HBM에서 뭐 AI 반도체, HBM 무슨 뭐 안 돌아가 이렇게 배짱 튀기고 있지만 그것도 영원할 거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칩스법을 이용해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핵심 인력을 보호한다든지 또는 뭐 사업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많이 둬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예전에는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기업들 실사 돌아다닐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만 기업들이 그 당시에 막 진출하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 차이나 드림이 막 끝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때 차이나 드림이 있을 때는 90년대 말,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활동할 때는 그 차이나 드림이 끝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대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대한 자본력, 그 다음에 걔네들은 네 샬라샬라가 되잖아요. 서로 언어가 통하죠.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막 진출해서 거기를 막 키우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중국 애들은 뭐 본토 애들이 또 대만 기술력 빨아당겨가지고 그거 하고, 그 얘네들 보면 진짜 베끼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따라왔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중국산 제품들하고 우리나라 제품들하고 물론 차이는 있어요. 품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그냥 사용하려고 한다면 반값 정도 수준으로 대충 쓰자, 이런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에게 따라잡히게 되면 힘듭니다. 다행히도 지금 생각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HBM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그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살아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K칩스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주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이 또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죠.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첨단 제품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악재성 요인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한번 볼게요. 이제 뉴스를 이제 중요한 거 같이 봐버렸네. 자, 환율이 떨어져도 1,400원대. 이 1,400원대의 환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환율을 떨어뜨리자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1,400원에 대한 고환율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옛날 뭐 우리 뭐 IMF 때라든지 아니면 뭐 저 옛날에 뭐 그런 시점에 보면은 뭐 환율이 뭐 800원대, 뭐 1,000원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난리 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물가나 뭐 화폐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인플레이션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뭐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뭐 1,000원대 미만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1,4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환율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수출주에게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원가 부담감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환율이 높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위축되는 경향들이 좀 있고,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뭐 해외 쪽에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 유학생들에게 이제 용돈을 보내준다거나 생활비 보내줄 때, 그때 여러분들 많이들 실감하시죠?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은 와, 더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더 많이 힘들죠. 옛날에는 1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보내줬는데 지금은 150만원 벌어야지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놓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다 힘들죠. 다 힘듭니다. 물론 뭐 유학 정도 보낼 정도면 먹고 살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꼭 유학 가는 건 아니죠. 공부에 뜻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1,400원대까지 이제 2025년도 12월 말까지 1,4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450원을 넘어가더라도 1,500원을 가진 않을 것이다. 대신에 1,450원이 이제 하나의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1,4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계속 놀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해드렸던 전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 거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까지 나와버리게 되면 일단 환율은 그냥 거기에 고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1,400원대 환율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는 계속 인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많이 좋아진다 뭔가 경쟁력이 막 생긴다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뭐 우리나라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 뭐 택도 없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관계없이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가 더 많아지죠. 그럼 원화 약세가 더 진행됩니다. 그것은 환율을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반짝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집값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기 힘든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계속 미국은 관세 때리고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피곤해져 있는 형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히토류에 대한 지분 50%를 내놔라. 와, 720조 원을 아니 전쟁 중에 미국에서 받은 지원 대가를 5천억 달러를 지급하라. 이것도 진짜 너무 이거는 저거 아닙니까? 네. 왜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테니까 전쟁해라라고 부추겼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다느니 보통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침공한 국가나 피해를 준 곳에서 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러시아가 해줘야지.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니네가 침공했으니까 니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이 히토류 쪽을 우리한테 50% 양보해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서 완전히 네, 뭐 러시아를 통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빤스까지 베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약간 네 강도 아닙니까? 네. 강도 같은데. 자, 약탈적인 조건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네, 아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 부분 개소리하고 있어. 이거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우크라이나 쪽 관련한 부분들은 얘네들은 진짜 너무 나쁜 거 아니냐 이 생각이죠. 근데 이게 그냥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다 이거예요. 김정은이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꼴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 다른 나라의 어떤 피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한국이 지금 당장 네, 뭔가 이제 생산 중단에 걸린다거나 위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미국도 심각한 타격. 미국만이 아니죠. 지금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쪽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딥시크 때문에 중국 증시에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동안만 항생테크 지수가 31% 올랐다. 그래서 1% 오른 나스닥과 대조다. 자, 우리나라가 계속 잘 올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항생테크 지수가 더 많이 올랐어요. 딥시크가 출현한 이후부터는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겜이라고 그러죠. 중국 쪽에 투자하신 분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중국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업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다.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BYD, 메이탄, SMIC, 레노버 이런 7개 기술주가 여기 속한다. 레노버는 좀 싸구려 만드는 데 아니었나요? 근데 여기에 속해 있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무튼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SMIC는 70%, 알리바바가 68% 가까이 올랐다. 얘네들의 평균 수익률만 43%에 달한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네. 중국 인터넷 기업들만이 매그니피센트에 견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약간 자기네 그 국가에 대한 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깨지면은 또 투덜투덜 대고 막 그렇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의 이런 어떤 추격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들 지금 만만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가 자율주행하자 이렇게 협상해 놨다가 중국이 뒤통수 세게 때려버렸죠. 네. 그래갖고 BYD인가요? 얘네가 이제 그 알리바바 그쪽에 QN 이쪽 인공지능 탑재해가지고 자율주행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테슬라 마탱이 가고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었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주가 상승률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항생지수가 여기서 제법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계속 된다라면 일단은 중국의 이런 반도체 굴기가 다시 한번 또 떠오르는 거 아니냐. 옛날에 그 트럼프 1기 때는 시진핑이 반도체 굴기, 그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반도체 자급자족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반도체 그 굴기에 대한 부분들을 빼버렸죠. 그 중국 제조 2025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2017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뭐 하여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계속 무역 분쟁에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네,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야심차게 또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뭐 그런 형태들이고요. 일단 오늘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기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네, 기업이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력을 이뤄내고, 계속적으로 기업의 덩치가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뭐 저평가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성장성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PBR이다. 이건 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뭘 나눠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기업이 조금 더 발전하거나 성장성을 더 끌어당겨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 줘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 PBR만을 가지고서 야 너 PBR 낮으니까 주주환원 배당금 많이 내놔, 이거는 사실 잘 통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금 애매하다. 네, 지금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온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그냥 원래 가치대로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이거는 부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나오게 된다면 저 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약간 부담감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 미국 증시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릴 것인지, 이제 그 방향성은 이렇게 있겠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에라이 그러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갈라지는 거죠. 수급이 갈라진다. 자, 대형주로 움직이게 된다면 개별주 또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철퇴를 맞을 것이고요. 대형주 쪽으로 중심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형주 섹터들을 때리고 개별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이거나 특별한 자기만의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그냥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집중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집중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오늘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가벼운 뉴스들이 아니고 좀 묵직한 뉴스고 살짝은 부담스러운 뉴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변동성이 조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죠. 네, 아침 무료방송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고 직접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